오늘의 특선 메뉴는 파온입니다.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태민아, 가자. 이런 무식한 집안이랑 엮이는 게 아니었어. 미령이 태민의 팔을 잡아 끌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유리의 흐느끼는 뒷모습을 보며 마지막까지 비열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지요. 유리야,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닥쳐! 내 딸 이름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 승희의 고함이 연회장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태민 부자는 호텔 고객들의 시선을 받으며 수치심과 분노에 몸을 떨며 호텔 밖으로 쫓겨나듯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난실에는 이제 부서진 딸의 마음과 식어버린 요리들만이 남겨졌지요. 유리는 테이블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승희는 그런 딸의 곁으로 다가와 젖은 뺨을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유리야. 엄마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너를 저 지옥 구덩이로 보낼 뻔했구나. 귀하디 귀한 외동딸 유리의 상견례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막장이 벌어진 걸까요? 승희는 도대체 왜 이 중요한 날 파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의 아침 햇살은 차가운 통유리창에 부딪혀 거실 바닥으로 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갈했으나 그 안을 감도는 공기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요. 승희는 짙은 남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거실 한복판에 서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저 멀리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호텔 로열의 건물을 향하고 있었어요. 자수성가하여 그룹을 일군 그녀에게 그 호텔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청춘과 바꾼 훈장이자 외동딸 유리를 지켜줄 최후의 성벽이었습니다. 승희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상견례의 의전 계획서였지요. 그녀는 예민한 감각으로 서류의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여전히 현장을 호령하는 그녀의 눈매는 날카롭고도 단호했습니다. 유리야, 아직 준비 중이니? 승희의 부름에 2층에서 유리가 단정한 원피스 차림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딸의 얼굴에는 상견례를 앞둔 설렘과 긴장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지요. 유리는 승희의 곁으로 다가와 살며시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떨려요. 태민 부모님께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면 어쩌죠? 법조계 집안이라 예법이 아주 엄격하시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너는 내 딸이다.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 없는 아이지. 그저 평소처럼 당당하고 정중하게 대하면 된다. 나머지는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거라. 승희는 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유리가 선택한 남자 강태민은 유능한 변호사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강인의 후계자였지요. 승희는 딸이 자신처럼 험한 사업판에서 상처받지 않고 명망 있는 집안의 보호를 받으며 평생 안온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이번 혼사에 자신의 호텔 지분과 막대한 자산을 유산으로 미리 증여하기로 결심한 것도 오직 그 때문이었지요. 오전 10시 승희는 차 실장을 호출했습니다. 호텔 로열은 그녀의 자부심이었고 오늘 그곳에서 딸의 인생이 결정될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15층 VIP 전용층 통제는 어떻게 됐나? 다른 기업 회동이나 외부 행사가 겹치지 않게 철저히 격리하라고 했지. 네, 회장님. 이미 해당 층은 폐쇄 조치 완료했습니다.
조리 파트에서도 회장님 지시대로 자극적인 향을 배제한 최고급 식재료로 메뉴를 최종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릇 하나, 공기의 온도 하나까지 정갈해야 하네. 내 딸아이의 일생이 걸린 자리야. 강 대표 일행이 도착할 때 주차 동선부터 엘리베이터 이동 경로까지 단 1초의 지체도 없어야 하네. 알겠나? 차 실장은 승희의 서슬 퍼런 지시에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승희는 오너로서의 권력을 오로지 딸의 행복을 위한 배경을 까는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에게 오늘 상견례는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게 치러야 할 사업이자 의식이었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로펌 강인 대표실. 이곳의 공기는 승희의 펜트하우스와는 사뭇 다른 음습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가죽 의자에 앉은 은상은 창밖을 등진 채 아들 태민이 내민 서류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태민은 핏이 딱 맞는 수트를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정갈하게 빗어 넘기고 있었지요. 한 회장이 벌써 호텔 지분 증여 서류를 준비했다더구나. 유리가 도장만 찍으면 그 막대한 현금 자산이 우리 손으로 넘어오는 건 시간 문제다. 은상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음흉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민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여유롭게 대답했지요. 유리는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됐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몇 마디에 호텔 경영권까지 다 넘겨줄 준비가 돼 있더군요.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한 회장 비위만 잘 맞추면 강인은 이제 단순한 로펌이 아니라 거대 자산 운용사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은상은 만족스러운 듯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로펌 강인은 권력자들의 추악한 비리를 덮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청탁 전문 집단이었습니다. 최근 수사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그들은 자금을 세탁하고 방패막이가 되어줄 호텔 로열의 깨끗한 지배구조가 절실했던 것이지요. 태민에게 유리는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태민의 모친 미령이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뽐내며 들어왔습니다. 미령은 자리에 앉자마자 부채를 붙이며 거만한 목소리로 말을 보탰지요. 장사꾼 집안하고 사돈을 맺다니 내가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는구나. 태민아, 너도 결혼하고 나면 그 기가 세다는 여회장 기부터 꺾어 놓아야 한다. 돈만 많지 근본이 없으니 우리가 예법부터 새로 가르쳐야지 않겠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한 회장이 자기 딸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걸 이용해서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어머니는 그저 고상하게 앉아 계시다가 유리가 가져올 지분이나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세 사람의 대화는 캄캄한 사무실 안에서 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결혼은 축복이 아닌 기업 합병이었고 유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아닌 우량 자산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작성한 계약서 뒷면에는 승희가 평생 공들여 세운 호텔의 경영권을 찬탈하고 강인의 비자금을 숨기려는 추악한 음모가 빼곡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승희는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유리의 옷매무새를 만져주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설레어하는 딸을 보며 승희는 마음속 깊이 고여있던 불안의 찌꺼기를 다시 한번 꾹 눌러 담았습니다. 유리야, 오늘 저쪽 부모님이 혹시라도 너를 가볍게 여기는 언행을 하거든 당당하게 대처해라. 너는 이 엄마의 자부심이자 이 가문의 주인이다. 알겠니? 네, 어머니. 태민 씨가 중간에서 잘 조율해 줄 거예요. 그 사람 정말 다정하거든요. 딸의 순진한 대답에 승희는 엷게 미소 지었으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승희는 유리의 손목에
자신이 아끼던 진주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은 승희가 처음 사업에 성공했을 때 자신에게 선물했던 그녀의 투쟁과 눈물이 서린 보석이었지요. 가자. 이제 시간이 됐다. 내가 앞장설 테니 너는 내 뒤만 따라오면 된다. 승희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굳은 눈빛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내 딸의 눈물만큼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다짐이 그녀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지요. 승희는 유리를 먼저 수행원이 기다리는 차로 보낸 뒤 자신은 따로 준비된 그룹의 의전용 차량에 올랐습니다. 도심의 도로 위로 검은색 세단 2대가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승희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상견례 장소인 호텔 로열로 향하는 길. 그녀는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예법의 식탁이 곧 자신의 심장을 도려낼 전장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은상과 태민 부자 역시 호텔 정문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태민은 차 안에서 입술을 하즈며 창밖에 웅장한 호텔 건물을 은밀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연극을 시작해볼까? 태민의 낮은 읊조림이 차 안의 서늘한 공기를 가르고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야욕이 승희의 기대를 짓밟기 위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지요. 축복받아야 할 상견례의 공기는 그렇게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이들의 야망으로 인해 묘하게 비틀리고 있었습니다. 승희는 차가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로비에 딱딱하게 울려 퍼졌지요. 이제 곧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승희는 유리가 탄 앞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다. 내가 지켜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결연한 독백은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음모의 그림자는 호텔에 폐쇄된 엘리베이터 통로를 타고 승희의 코끝을 향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답니다. 상견례를 향한 카운트다운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승희는 VIP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한 채 말이지요. 승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5층 VIP 룸에서는 이미 완벽한 테이블 세팅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을 위해 특별히 맞춘 연보라색 치마와 백색 저고리는 승희의 단아한 기품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옷깃에 정갈하게 수놓아진 목련 문양은 마치 그녀가 평생 지켜온 결백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듯 했으나 승희의 가슴 한복판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에 짓눌려 있었어요. 딸 유리를 위한 가장 완벽한 자리를 준비했다는 안도감과 곧 마주할 사돈댁에 대한 예우를 갖추려는 긴장감이 교차했어요. 회장님, 유리 씨는 조금 전 15층 연회장 입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곁을 지키던 차 실장이 나직이 보고했습니다. 승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용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지요. 알았네. 강 대표 일행도 곧 도착할 테니 입구 의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게. 나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올라갈 테니 자네는 먼저 가서 유리를 챙기게나. 알겠습니다. 15층에서 뵙겠습니다. 차 실장이 물러나자 승희는 홀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사방이 금박으로 장식된 엘리베이터 내부는 거울처럼 매끄럽게 닦여 있었습니다. 승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았지요. 팽팽한 긴장감이 서린 얼굴이었지만 눈가에 어린 미세한 격려는 숨길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상승을 시작하자 가벼운 부양감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숫자판의 불빛이 6층, 7층을 지나 12층을 가리키던 찰나였어요.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덜컥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본래 15층까지 직행해야 할 전용기가 멈춘 것에 승희는 의아함을 느꼈지요. 점검 중인 층인가 싶어 버튼을 확인하려던 순간 서서히 열리는 문 사이로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12층의 어둑한 복도, 비상구 옆 그늘진 공간에 두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승희의 시선이 그들에게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박동을 멈춘 듯 얼어붙었지요. 익숙한 뒷모습, 오늘 유리와 상견례를 하기로 한 주인공, 태민이었어요. 태민은 낯선 젊은 여자와 지나치게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둘의 이마가 맞닿아 있었지요. 그 은밀한 분위기는 결코 업무상 대화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거울처럼 맑게 닦인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에 그들의 불온한 모습이 낱낱이 반사되어 승희의 눈을 찔렀습니다. 승희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세게 깨물었어요. 손바닥에 밴 땀이 한복 소매를 축축하게 적셨으나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틈을 타 승희는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태민 씨, 정말 오늘 저 여자랑 상견례 하는 거야? 나 너무 속상해. 여자의 콧소리 섞인 투정에 태민이 낮은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참으라니까. 유리 그 순진한 애가 도장만 찍으면 호텔 로열 지분 절반이 내 손에 들어와. 그 집 재산만 넘어오면 넌 더 이상 내 비서 노릇할 필요 없어. 이 호텔의 안주인 자리는 유리가 아니라 내가 될 거니까. 태민의 목소리는 유리가 늘 칭송하던 그 다정한 변호사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앞에 둔 뱀의 속삭임이었지요. 태민은 여자의 귀에 대고 낮게 덧붙였어요. 한승의 그 여자도 이제 한물 갔어. 자기 딸한테 눈이 멀어서 사위가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전 재산을 바치겠다는데 내가 그 선물을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 상견례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 로펌 강인의 비자금 세탁 통로로 이 호텔을 쓸 거야. 그때까지만 얌전히 기다려. 승희는 차오르는 구역질을 억누르며 엘리베이터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지고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이 밀려왔지요. 평생을 바쳐 일군 호텔이 그리고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딸 유리가 저 얄팍한 인간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숨막히게 했어요. 그녀의 시선은 태민의 손등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를 아끼겠다며 승희 앞에서 정중히 절을 올리던 그 손이 지금은 다른 여자의 어깨를 감싸며 가문의 파멸을 설계하고 있었지요. 승희는 차오르는 분노의 불꽃을 차갑게 다스렸어요. 지금 여기서 문을 박차고 나가 태민의 뺨을 후려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태민 씨, 약속 꼭 지켜야 해. 우리 아이한테 이 호텔 물려주기로 한 거 잊지 마. 당연하지. 박미령 여사도 벌써 우리 아이 이름까지 지어놨어. 유리는 그냥 애 못 낳는다는 핑계만 붙여서 쫓아내면 그만이야. 태민과 여자의 웃음소리가 엘리베이터 안까지 스며들어 승희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승희는 눈을 감고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했지요. 72번의 호흡을 세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태민 일가를 무너뜨릴 가장 정교한 계획이 새로 쓰여지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태민이 여자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가봐. 나는 15층으로 가야 하니까. 가서 그 지루한 여자의 손이나 잡아줘야지. 태민이 여자를 보낸 뒤 휘파람을 불며 비상구 안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승희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뱉었어요. 억눌렸던 산소가 폐부로 들어오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요. 그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연보라색 고운 한복을 입은 여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자애로운 어머니의 빛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오직 서늘한 결의만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승희는 떨리는 손으로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유리의 환한 미소가 떠올라 심장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유리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낭떠러지로 밀어 넣을 뻔했구나. 하지만 걱정 마라. 저놈들이 내 인생을 노린 대가가 무엇인지 이 엄마가 똑똑히 가르쳐 주마. 승희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는 다시 매끄럽게 상승하기 시작했지요. 13층, 14층. 숫자가 바뀔 때마다 승희의 내면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벼려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수중에 든 태블릿을 꽉 쥐었습니다. 호텔 로열의 모든 곳을 비추는 CCTV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음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차 실장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로펌 강인의 수상한 구석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하여 상견례가 끝나기 전 보고하라 지시했어요. 띵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정렬해 있었지요. 회장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배인의 정중한 안내에 승희는 아무런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아까보다 훨씬 묵직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겹겹이 껴입은 속치마의 소리는 이제 사락거리는 바람소리가 아니라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발걸음처럼 복도를 울렸지요. VIP 전용 룸인 난실의 문 앞에 섰을 때 승희는 잠시 멈춰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문 너머에서는 이미 은상과 미령 부부 그리고 유리와 방금 전에 불어남을 씻어낸 듯한 태민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승희는 차가운 손잡이를 잡았지요. 이 문을 여는 순간 평화로운 상견례는 끝이 나고 냉혹한 대결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눈가에 어린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을 닦아내고는 가장 차갑고도 우아한 미소를 입가에 띄웠습니다. 승희는 문을 여는 대신 지배인에게 낮게 지시했지요. 오늘 메뉴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는 전부 빼게. 대신 진실이라는 가장 쓴 약을 준비하라고 주방에 전해. 그녀의 서늘한 명령과 함께 상견례장의 묵직한 문이 활짝 열렸어요. 쏟아지는 조명 아래 승희의 보랏빛 치맛자락이 깃발처럼 휘날리고 있었답니다. 가식의 전야는 끝났고 이제 진실의 만찬이 막을 올리고 있었지요. 승희는 당황하며 일어나는 태민과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태민의 눈에 어린 미세한 불안을 목격하며 승희는 속으로 차갑게 의졸였어요. 강태민, 내 지옥은 지금부터다. 중식당 청운의 VIP 룸인 난실의 묵직한 목재문이 열리자 정갈하게 조율된 온기가 승희의 얼굴을 감쌌어요. 방 안은 은은한 침향과 갓 우려낸 보이차의 향이 어우러져 지극히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승희의 발등에 닿는 폭신한 카펫의 감촉은 마치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불길했습니다. 원형 테이블 상석에는 은상과 미령 부부가 미리 도착해 여유로운 미소로 승희를 맞이했어요. 은상은 정갈한 은퇴 안경을 고쳤으며 일어섰고 미령은 화려한 비치 반지를 낀 손으로 부채를 접으며 가볍게 목례를 건넸지요. 어서 오십시오, 한 회장님. 저희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상의 목소리는 더없이 중후하고 신사적이었어요.
법조계의 거물다운 품격이 느껴지는 어조였으나 승희의 귀에는 그 음성이 조금 전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태민의 얄팍한 웃음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승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우아하게 자리에 앉았지요. 보랏빛 명주 치맛자락이 바닥에 쓸리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방안을 울렸어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 그리고 박 여사님. 승희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전신을 휘감는 분노를 빙산 아래로 꾹 눌러 담은 채 그녀는 가장 완벽한 회장의 가면을 유지했지요. 곧이어 유리의 옆자리로 태민이 들어왔어요. 그는 방금 전 12층 비상구에서 다른 여자와 은밀히 속삭이던 남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갈한 모습이었습니다. 넥타이 매듭 하나 흐트러짐 없는 그는 유리의 의자를 손수 빼주며 다정한 눈빛을 보냈지요. 유리 씨, 오늘 입은 원피스 정말 잘 어울려요. 태민이 유리의 손을 가볍게 쥐며 속삭이자 유리는 수줍은 듯 얼굴을 붉혔어요. 그 가식적인 연극을 정면으로 마주한 승희의 위장은 뒤틀리는 듯 했습니다. 유리를 바라보는 태민의 눈동자 속에는 애정 대신 거대한 호텔 건물을 향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음을 승희는 이제 너무나 똑똑히 볼 수 있었지요. 식사가 시작되기 전 미령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특유의 높은 톤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승희의 한복 매무새를 훑어보더니 입술 끝을 살짝 올렸습니다. 사부인을 뵈니 우리 태민이가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알겠어요. 한 회장님 기품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그런데 호텔 사업이라는 게 참 몸이 고된 일 아니겠어요? 사방에 사람 상대하는 일이라 신경 쓸 것도 많으실 테고 우리 집안처럼 대대로 법전이나 만지는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고생이죠. 미령의 말은 칭찬을 가장한 날카로운 칼날이었지요. 장사꾼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맡는 것이 못내 마땅치 않다는 선민의식이 단어 마디마디에 배어 있었어요. 은상은 부인의 말을 막지 않은 채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허허, 사람 상대하는 게 곧 세상을 움직이는 법 아닙니까? 그래도 유리가 우리 집안에 오면 이제 그런 거친 현장 일은 잊고 살아도 될 겁니다. 우리 강인이 유리의 울타리가 되어줄 테니까요. 강 대표님 말씀이 든든하네요. 법으로 남을 보호하는 분들이니 제 딸아이도 참 편안하게 살겠지요. 승희는 무미건조하게 화답하며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차라리 정신을 맑게 해주었지요. 법으로 남을 보호한다는 그들이 실제로는 법을 무기로 타인의 재산을 강탈할 궁리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태민이 웨이터를 불러 최고급 와인을 따르게 했어요. 루비빛 액체가 크리스털 잔에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지요. 태민은 잔을 들어 승희를 향해 정중하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오늘 이 자리가 저희 두 가문의 새로운 역사가 되는 날이라 믿습니다. 유리와 저, 그리고 로펌 강인과 호텔 로열이 함께 그려나갈 미래를 위해 제가 한 잔 올리고 싶습니다. 태민의 손등은 희고 매끄러웠어요. 상견례 직전까지 다른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던 그 손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공손한 자세로 잔을 받치고 있었지요. 승희는 태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태민은 승희의 서늘한 시선에 찰나의 당혹감을 느꼈으나 이내 능청스러운 미소로 위장했어요. 태민 씨, 미래라는 건 말이야.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약속보다 그 밑바닥에 흐르는 진실이 더 중요한 법이지. 자네는 변호사니까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나? 승희의 뼈 있는 한마디에 테이블 위로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은상은 안경 너머로 승희를 살폈고
미령은 불쾌한 듯 눈썹을 움츠렸지요. 유리는 어머니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름을 감지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어머니, 태민 씨가 정말 공들여 준비한 와인이에요. 기분 좋게 한 잔 받으세요. 딸의 간절한 목소리에 승희는 천천히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와인 잔에 차가운 유리가 손끝에 닿자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잔 속에 담긴 붉은 액체가 마치 태민에게 농락당할 뻔한 유리의 앞날처럼 보여 승희는 목구멍이 뜨거워졌지요.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슬픔이 아니라 저들의 가면을 단숨에 벗겨낼 서늘한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래, 미래를 위한 건배라. 아주 인상적인 제안이구나. 승희는 잔을 입술에 가져다 대는 척하며 태민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태민은 승희의 반응에 안도한 듯 거만하게 잔을 들이켰습니다. 그가 목젖을 올리며 와인을 삼키는 모습은 마치 승희의 호텔 지분을 집어삼키려는 야욕 그 자체처럼 보였지요. 승희는 잔을 내려놓고 품 안에서 묵직한 이질감을 느꼈어요. 그것은 차 실장을 통해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화려한 요리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전복 요리와 향긋한 소스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승희는 단 한 점의 음식도 입에 넣지 않았지요. 그녀의 시선은 태민의 넥타이 핀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작은 장신구가 오늘 아침 유리가 태민의 생일 선물로 준비했던 것임을 떠올리자 승희의 심장 한복판에서 참았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미령은 승희가 음식을 들지 않자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다시 쏘아붙였습니다. 회장님, 입맛에 안 맞으시나 봐요? 우리 집안은 입이 좀 짧은 편이라 태민이가 최고급으로 준비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 혹시 호텔 경영하시느라 속병이라도 드신 건 아니죠? 요즘 여자들 사회생활하면 그렇게 몸이 축난다더라고요. 여사님, 제 건강은 염려 마십시오. 저는 그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나눌 진짜 메뉴가 무엇인지 고민 중이었을 뿐입니다. 승희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처럼 차갑게 날이 서 있었지요. 그 순간 차 실장에게 지시했던 내용에 대한 보고가 전달되었다는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어요. 은상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태민에게 신호를 보냈으나 태민은 이미 승희의 재력에 취해 경계심을 늦춘 상태였지요. 자, 이제 전체 요리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군요. 강 대표님, 태민 씨. 식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제가 준비한 특별한 영상 하나를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승희는 천천히 품에서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어요. 검은 화면 위로 식당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사되어 묘하게 일렁였지요. 유리는 영문을 몰라 눈을 크게 떴고 태민은 입가에 묻은 와인을 닦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영상이라니요, 장모님? 혹시 저랑 유리의 성장 기록이라도 준비하신 겁니까? 역시 세심하시네요. 태민의 넉살 좋은 농담이 공중에서 흩어졌어요. 승희는 대답 대신 태블릿의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리기 전 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꼈지만 승희는 주저하지 않았지요. 위기의 문턱에서 딸을 구해내는 유일한 길은 이 화려한 가짜 식탁을 단숨에 엎어버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강태민 변호사, 자네가 말한 미래에 이 여자의 자리도 있는지 확인해 보게나. 승희의 서늘한 선언과 함께 태블릿의 화면이 켜졌어요. 흑백의 CCTV 영상 속에서 태민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룸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승희는 잔에 담긴 와인을 태민의 얼굴이 아닌
테이블 위에 하얀 식탁보 위로 천천히 쏟아부었지요. 붉은 얼룩이 번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앞으로 벌어질 로펌 강인의 몰락을 예고하는 전조와도 같았어요. 하얀 식탁보 위로 번져나가는 붉은 와인은 마치 치유할 수 없는 거대한 상처처럼 보였어요. 태블릿 화면이 켜지자 방 안을 감도는 적막은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모두의 숨통을 조여왔지요. 승희는 떨리는 손가락을 멈추고 화면을 테이블 정중앙으로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불과 30분 전 이 호텔 12층 복도에서 벌어진 불온한 진실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영상 속의 태민은 유리가 알던 다정한 약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낯선 젊은 여자와 지나치게 가까이 서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여자의 어깨를 감싼 그의 손길은 결코 업무상의 것이 아니었고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음성은 룸 안의 고성능 스피커를 타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조금만 참으라니까. 유리 그 지루한 여자는 지분만 챙기고 버리면 그만이야. 이 호텔 안주인 자리는 내가 될 거니까. 영상이 이어지는 동안 유리는 쥐고 있던 냅킨을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움켜쥐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거친 흐느낌이 터져 나왔지요. 유리는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무릎 위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태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잿빛으로 변해갔고 입술은 경련하듯 파르르 떨렸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회장님, 누가 이런 악의적인 영상을 만들어낸 겁니까? 제 목소리를 흉내낸 가짜라고요. 태민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승희 쪽으로 손을 뻗으려 했지만 승희는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승희의 손등에는 억누르는 분노로 인해 굵은 핏줄이 돋아나 있었지요. 내 호텔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내가 모르는 것은 없네. 강 변호사, 자네가 내 딸의 눈을 가리고 우리 가족을 기만하려던 그 오만한 계획은 이 영상 하나로 끝났어. 자네 수투에서 풍기는 그 낯선 향수 냄새가 이 방 안의 공기마저 더럽히고 있군. 곁에 있던 미령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거칠게 부채를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봐요, 한 회장. 아무리 돈이 많기로서니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이렇게 대놓고 망신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젊은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잠깐 한눈 팔 수도 있는 거지.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영상으로 찍어와서 상견례를 망쳐요? 정말 배운 것 없는 장사꾼 집안 티를 꼭 이렇게 내야겠어? 박 여사님, 그 입 다무십시오.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켜놓고 감히 누구 앞에서 근본을 논하십니까? 당신 아들이 내 딸의 인생을 어떻게 취급하려 했는지 저 영상 속 대화들을 다시 한번 들려드려야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승희의 서늘한 목소리에 미령은 멈칫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던 은상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자의 오만함과 위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한 회장님, 지금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겁니까? 우리 로펌 강인이 법조계에서 가진 힘이 어느 정도인지 잊으신 모양이군요. 오늘 이 일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강 대표님, 충고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법전 뒤에 숨어서 정재계 인사들의 추악한 비리를 세탁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온 그 청탁 장부, 내가 방금 제 정보원들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당신들이 누구를 만나 무슨 음모를 꾸몄는지 기록된 내용들이 오늘 밤 어디로 향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승희는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룸의 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미 룸 밖에는 호텔 보안팀 직원들이
차가운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지요. 승희는 단상에 선 심판자처럼 단호한 어조로 마지막 선언을 던졌어요. 오늘 이 상견례의 스페셜 메뉴는 파혼입니다. 당장 내 호텔에서 나가십시오. 다시는 내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미령은 씩씩거리며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은상은 승희를 향해 살벌한 눈빛을 던지며 방을 나섰고 태미는 유리의 흐느끼는 뒷모습을 보며 비틀거리며 복도로 사라졌어요. 그들이 쫓겨나듯 사라진 뒤 방 안에는 식어버린 요리들과 무거운 정막만이 남겨졌지요. 유리는 테이블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승희는 그런 딸의 옆으로 다가가 젖은 뺨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유리야, 고개 들어라. 저런 인간들에게 내 귀한 눈물을 보일 가치도 없다. 엄마가 미안하다. 더 일찍 저들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해서 너를 이 위기까지 오게 했구나. 어머니, 나 어떡해요. 정말 그 사람을 믿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은 결국 진실 앞에 무릎을 꿇는 법이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저들의 욕심이 하늘을 찔렀을 뿐이지. 이제 내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나 하나로 충분하다. 기운 내거라, 내 딸아. 승희의 목소리는 슬픔을 거두고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지배인을 불러 지시했지요. 여기 놓인 음식들 전부 치우게. 악취 나는 것들이 앉았던 자리니 식기들도 전부 새로 소독하고 오늘 이 방에서 있었던 일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게나.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가식의 잔해들을 치워나갔어요. 승희는 유리를 부축해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승희의 걸음걸이는 아까보다 훨씬 묵직하고 당당했지요.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정돈했어요. 도심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일렁였지만 승희의 시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승희는 유리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여자의 맞잡은 손 사이로 뜨거운 온기가 오갔지요. 밤은 깊었지만 호텔 로열의 조명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게 도심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승희는 유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빗소리가 들리는 창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요. 가자, 유리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승희의 나지막한 음성이 적막한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15층 유리창을 통해 빗길을 뚫고 멀어지는 은상의 차량을 묵묵히 내려다보았어요. 유리는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비록 사랑에는 실패했을지 모르나 자신을 위해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엄마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지요. 승희는 딸의 손목에 걸린 진주 팔찌를 매만지며 눈을 감았어요. 그 팔찌가 승희의 투쟁과 성공의 증표였듯 오늘의 이 시련 또한 유리에게 더 단단한 삶의 교훈이 될 것임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승희는 결연한 표정으로 차에 올랐어요.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상처 입은 딸을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차창에 맺힌 빗방울을 바라보며 나직이 의졸였지요. 사람 보는 눈은 고쳐 쓸 수 없지만 오물은 치울 수 있는 법이지. 그녀의 한마디는 빗소리에 섞여 도심 속으로 고요하게 퍼져나갔어요. 새벽의 공기는 이제 가장 시리고도 무거운 정막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짜 축복의 문은 닫혔고 승희는 유리의 손을 더 꽉 쥐며 당당히 발걸음을 내디뎠지요. 식탁 아래 떨어진 태민의 넥타이핀이 조명 아래 비루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한때 유리가 정성껏 골랐던 약속의 증표였으나 이제는 쓰레기통으로 던져질 운명이었습니다.
승희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호텔의 전경을 보며 다짐했지요. 다시는 딸의 삶에 저런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지 않게 하겠노라고 말이에요.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지만 승희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전날 밤에 폭풍 같았던 파혼 선언 이후 도심의 아침은 기만적일 만큼 고요하게 밝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거대한 성벽에 생긴 미세한 균열과도 같았지요. 승희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안개에 잠긴 한강을 내려다보았어요. 유리창에 비친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부쩍 수척해져 있었으나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제의 결단이 딸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어였다면 이제부터 닥쳐올 파도는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현실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어요. 평온을 깨뜨린 것은 오전 9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불청객들이었습니다. 회장님, 국세청 특별조사국 요원들입니다. 예고 없는 특별 세무조사가 지금 막 시작되었습니다. 차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긴박했어요. 승희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로비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수십 명이 들이닥쳐 회계 장부와 하드 디스크를 박스에 담고 있었지요. 은상이 자신의 로펌 강인이 가진 정계 인맥을 총동원해 국가 권력을 길들여진 사냥개로 풀어놓은 것이 분명했어요. 승희는 책상을 짚은 손에 힘을 주며 차분하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숨길 것이 없으니 절차대로 응대하세요. 다만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게 장내 보안을 철저히 하라고 전하세요. 하지만 파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차 실장이 건넨 태블릿 안에는 더 잔인한 가시가 숨겨져 있었지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사 자유 게시판에는 호텔 로열 외동딸의 문란한 유학 시절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유학 시절 부적절한 파티에 탐닉했다거나 유력 인사의 지원을 받았다는 식의 악의적인 가짜 뉴스들이었어요. 승희는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지요. 그때 비서실 안쪽에서 유리의 비명 섞인 통곡이 들려왔습니다. 승희는 황급히 문을 열고 달려갔어요. 유리는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지요. 어머니,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나 이런 적 없는데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런 입에도 담지 못할 말들을 해요? 그 사람이 정말 이런 짓까지 한 거예요? 승희는 무너져 내리는 딸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유리의 가냘픈 어깨가 사정없이 떨리는 것이 승희의 가슴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승희는 눈물을 삼키며 딸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지요. 유리야, 눈 감아라. 귀도 막아. 저건 사람이 짖는 소리가 아니라 짐승이 내지르는 소음일 뿐이다. 이 엄마가 반드시 저 더러운 입들을 다 막아놓을 테니 너는 그저 나만 믿고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상황은 승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치밀했습니다. 호텔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곤두박질 쳤고 상견례 파행과 지라시의 여파로 연말까지 예약되어 있던 대규모 연회들이 무더기로 취소되기 시작했어요. 평소 우호적이던 투자자들조차 은상의 압박이 두려운지 승희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집무실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태민이 경호원들을 밀치고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쫓겨나던 비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태민은 승희의 맞은편 의자에 제 집인 양 앉아 입술 끝을 비틀어 올렸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많이 상하셨네요. 호텔 향기보다는 소독약 냄새가 더 어울리는 얼굴이 되셨어요. 강 변호사,
여기가 어디라고 제 발로 걸어 들어오나? 당장 내쫓기 전에 입 닫고 나가는 게 좋을 텐데. 승희의 서늘한 경고에도 태민은 오히려 여유롭게 다리를 꼬았어요. 그는 품 안에서 두꺼운 법전 한 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지요. 회장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장사꾼들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법전이 힘입니다. 우리가 조항 하나만 비틀어도 당신이 평생 일군 이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요. 지금 진행 중인 세무조사?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태민은 비웃음을 머금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오만함이 뒤섞여 번뜩이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감히 로펌 강인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무사할 줄 알았습니까?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그리고 유리 씨 집은 우리 쪽으로 넘기겠다고 약속하시면 이 모든 소동 오늘 밤 안으로 멈춰주겠습니다. 이게 회장님이 딸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승희는 대답 대신 태민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딸을 맡기려 했던 가문이 단순한 법조 명가가 아니라 법이라는 탈을 쓴 약탈자 집단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녀의 심장 안쪽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강태민 씨, 자네가 큰 착각을 하고 있군. 법이 자네들의 무기라면 내 무기는 사람의 진심이다. 자네들이 그동안 누구의 피를 빨아 그 화려한 사무실을 지켰는지 내가 이제부터 하나씩 파헤쳐주지. 감히 내 딸의 이름을 더러운 지라시에 올린 대가는 자네 가문의 몰락으로 증명해주겠어. 몰락? 하, 회장님.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는 그만하시죠. 내일 아침이면 호텔 로열의 위생 위반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될 겁니다. 당신이 믿는 그 진심이라는 게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똑똑히 보여드리지요. 태민은 비웃음을 남기고 집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역겨운 잔향뿐이었어요. 승희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지요. 차 실장, 들어오세요. 승희의 부름에 차 실장이 급히 나타났습니다. 승희는 감정이 배제된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 그룹 내 모든 정보망을 가동하세요. 로펌 강인이 그동안 수임했던 사건들 중 석연치 않게 무죄가 나왔거나 피해자가 갑자기 소를 취하한 사례들을 전부 뒤지세요. 특히 그 과정에서 강은상 대표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뒷거래가 있었는지 낱낱이 파악해야 합니다. 회장님, 그들은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텐데요. 흔적은 반드시 남는 법이에요. 억울하게 눈물 흘린 사람들이 살아있다면 그게 바로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죠. 호텔 내부 VIP 중에서도 강인에게 협박당한 이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내가 직접 그들을 만나겠어요. 승희의 명령은 정교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유리가 던져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 속에는 여전히 악의적인 가짜 뉴스들이 떠다니고 있었지요. 승희는 딸의 눈물을 떠올리며 마음속에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애로운 미소가 아니라 적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낼 서늘한 결단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어느새 비구름이 몰려와 도심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첫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승희는 유리의 손목에 걸린 진주 팔찌를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그것은 곧 다가올 폭풍우 속에서 딸을 지켜내겠다는 어머니의 처절한 서약과도 같았습니다. 강인이 파놓은 덫은 깊고 잔인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여회장의 진심이 분노로 화할 때 그들이 믿어온 법전이 얼마나 가벼운 종이장에 불과한지를 말이지요. 승희는 어두워진 하늘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강은상, 강태민, 너희가 법의 그늘 뒤에 숨는다면 나는 그 그늘을 걷어내 너희의 실체를 세상의 햇볕 아래 말려버리겠다. 반격의 서막은 그렇게 고요하면서도 매서운 다짐 속에 마무리되었어요. 새벽은 그렇게 가장 시리고도 뜨거운 아침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승희는 차 실장에게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첫째로 강인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찾으세요. 배신당했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그 로펌의 직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될 거예요. 차 실장은 승희의 단호한 눈빛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펌 강인의 성벽은 겉보기엔 견고해 보였지만 승희는 그 안에 썩은 냄새를 이미 맡고 있었어요. 승희는 이제 단순한 방어를 넘어 적의 급소를 정조준하기 시작했지요. 도심의 네온사인은 빗물에 씻겨 번져갔고 반격의 준비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유리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걱정 마라, 유리야. 엄마가 다 치워주마. 저 오물들이 다시는 내 인생을 더럽히지 못하게. 승희의 결연한 모습 뒤로 호텔 로열의 조명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밤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호텔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울리는 밤이었어요. 세무조사 요원들이 들이닥친 사무실마다 서류 뭉치가 쌓여갔고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안개처럼 집안을 메웠지요. 하지만 승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혼란 속에서 적이 흘린 실마리를 찾으려 눈을 부릅떴어요. 은상은 자신이 가진 인맥이 승희를 무릎 꿇릴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겠지만 승희는 이미 그 인맥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파헤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금고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그녀가 사업을 시작하며 도움을 주었던 혹은 그녀에게 빚을 진 수많은 이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지요. 이제 그들에게 연락할 때가 되었군. 승희는 수첩을 덮으며 창밖의 빗줄기를 응시했습니다. 도심의 밤은 더욱 깊어졌고 승희의 집무실 불빛은 새벽이 올 때까지 꺼지지 않았어요. 세무조사 요원들이 휩쓸고 지나간 사무실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황량했어요.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차 실장이 밤을 새워 공수해온 두툼한 검은색 바인더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펌 강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질러온 온갖 어두운 기록들이었어요. 회장님, 이들은 변호사가 아니라 법률을 무기로 삼은 강도들이었습니다. 강 대표와 태민이 수임한 사건들 뒤에는 항상 억울하게 입을 다문 피해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차 실장이 건넨 보고서의 첫 장에는 로펌 강인이 정재계 거물들의 범죄 증거를 인멸해주고 비자금을 세탁해주는 범죄 저장소로서의 실체가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승희는 페이지를 넘기며 기록된 이름들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눌렀어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던 고위 공직자가 강인의 변호로 하루아침에 무죄를 선언받고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강인의 비밀 장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승희는 차가운 침묵 속에 서류를 읽어내려갔어요. 특히 태민이 담당했던 사건들은 더 잔인했지요. 피해자들이 갑자기 소를 취하하거나 결정적인 목격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정황이 빼곡했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승리가 아니라 권력을 쥔 자들의 비열한 협박과 매수가 빚어낸 눈물의 결과물이었어요. 승희는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종이의 서늘한 촉감에
진저리를 쳤지요. 이들은 법전을 흉기로 쓰고 있었군. 내 딸의 인생을 도려내려던 그 더러운 손으로 말이야. 승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지하 안반수처럼 깊고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겉옷을 챙겨들고 집무실을 나섰어요. 직접 마주해야 할 얼굴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화려한 호텔 로비를 벗어나 승희가 도착한 곳은 도시 변두리의 낡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퀴퀴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복도를 지나 그녀가 멈춰 선 곳은 간판조차 빛이 바랜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그곳에는 몇 년 전 태민의 증거 조작으로 아들을 잃고 파산한 중년의 여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승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며 몸을 잔뜩 웅크렸지요. 여인의 퀭한 눈동자에는 세상을 향한 불신이 가득했어요. 승희는 가장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불쑥 찾아와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호텔 로열을 운영하는 한승희라고 합니다. 강태민 변호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승희의 정중한 인사에 여인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어요. 여인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태민은 여인의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진범을 도망치게 했고 항의하는 여인에게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다시는 이 땅에서 장사도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었습니다. 그 비릿한 협박의 언어들은 지금 승희가 당하고 있는 수법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라 악마였어요. 우리 아들은 아직도 억울함에 정신을 놓았는데 그 사람은 TV에 나와서 정의를 외치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승희는 여인의 갈라진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지요. 이건 제가 따로 알아본 당시 사건의 기록입니다. 강태민이 증거를 인멸했던 기록 중 일부를 복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울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목소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승희는 여인뿐만 아니라 강인에게 짓밟혔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밤낮 없이 움직였어요. 어떤 이는 돈으로 입이 막혔고 어떤 이는 공포로 굴복당했던 그들의 성벽에 승희는 아주 정교하게 균열을 내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호텔의 정보망을 가동해 강인이 비자금을 세탁해주던 유령회사의 명단과 정계 고위직들에게 건네진 뇌물 장부의 행방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승희는 강인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직 직원을 접촉하게 되었어요. 태민의 온갖 추잡한 심부름을 도맡았던 그는 승희의 카리스마 앞에 무릎을 꿇으며 진실을 쏟아냈지요. 그들은 단순히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유인해 강제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게 만드는 밀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강 대표의 개인 별장이었어요. 회장님, 그 별장 금고에 아직 파기하지 못한 진짜 장부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설마 누가 거길 건드릴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부 고발자의 결정적인 증언은 승희에게 가장 날카로운 반격의 칼날이 되었습니다. 승희는 차 실장에게 은밀히 지시했지요. 그 별장을 24시간 감시하세요. 그리고 강은상이 그곳으로 움직여 증거를 없애려는 찰나를 잡아야 합니다. 법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게 만천하에 그들의 민낯을 공개할 겁니다. 승희는 도심의 화려한 야경을 뒤로 한 채 다시 호텔로 돌아왔어요. 유리는 거실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승희는 딸의 파리한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유리의 명예를 더럽혔던 그 악의적인 지라시들이 사실은 강인이 관리하던 댓글 조작 부대의 소행이라는 물증도 이미 손에 넣은 뒤였습니다. 걱정 마라, 유리야. 더
더러운 것들이 내 인생을 더럽히지 못하게 이 엄마가 다 쓸어버리마. 내가 흘린 눈물만큼 저들이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승희는 서재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에는 이제 로펌 강인의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한 퍼즐 조각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희를 돈만 만질 줄 아는 장사꾼이라며 비웃었겠지만 승희는 바닥에서부터 세상을 배워온 사냥꾼이었지요. 적의 약점을 파헤치고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목덜미를 물어뜯는 법을 그녀는 평생에 걸쳐 익혀왔어요. 밤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지만 승희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 실장에게 보고받은 강인의 비자금 흐름도를 노려보았지요. 복잡하게 얽힌 숫자들 뒤에는 수많은 피해자의 눈물과 강 대표 부부의 욕심이 엉겨붙어 있었어요. 승희는 펜을 들어 그들의 자금줄이 시작되는 지점에 거대한 가위표를 그었습니다. 첫째는 자금, 둘째는 명예. 너희가 가진 모든 가짜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주지. 그녀의 나직한 읊조림이 적막한 방 안을 채웠어요. 승희는 자신의 거울 속에 비친 단호한 눈빛을 확인했습니다. 두려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오직 내 자식을 지키겠다는 처절한 모성애와 정의를 농락한 자들에 대한 서늘한 심판만이 그녀의 전신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이때 차 실장으로부터 다급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태민의 어머니 미령이 유리의 갤러리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승희는 그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차갑게 식어있던 눈동자에 번뜩이는 빛을 띄웠어요. 결국 그 천박한 본성을 드러내는군. 승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적의 뒤를 쫓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적들이 제 발로 찾아와 매를 벌고 있다면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 참이었지요. 승희는 서둘러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갤러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승희는 강인 로펌의 비리 리스트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복기했어요. 그녀의 손끝에는 이제 대한민국 법조계를 뒤흔들 거대한 폭탄의 스위치가 쥐어져 있었지요. 강 대표, 자네가 믿는 그 법전이 자네를 지켜줄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두고 보지. 승희의 독백은 빗소리에 섞여 도심 속으로 서늘하게 퍼져나갔어요. 승희는 차 실장에게 나직이 명령했어요. 갤러리 보안팀에 전하세요. 박미령 여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라고. 다만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망언과 행동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영상으로 기록하라고 하세요. 그것이 그 여자의 마지막 유언장이 될 테니까. 차 실장은 승희의 서늘한 기세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펌 강인의 성벽은 겉보기엔 견고해 보였지만 승희는 그 안의 썩은 냄새를 이미 명확히 조준하고 있었어요. 갤러리의 화려한 조명 아래 곧 벌어질 또 다른 대결을 예감하며 승희는 가속 페달을 밟았지요. 평소라면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던 유리의 갤러리는 그날따라 유독 서늘한 정막에 잠겨 있었어요. 벽면을 채운 화려한 유화 작품들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지만 관람객이 끊긴 전시장 안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위태로웠지요. 유리는 창백해진 안색으로 텅 빈 안내 데스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자신을 괴롭히던 악의적인 지라시와 명예를 더럽히는 가짜 뉴스들로 인해 그녀의 맑았던 눈동자는 이미 깊은 상처를 입어 흐릿해져 있었어요. 그때 갤러리의 육중한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요란한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미령이 아나무인으로 걸어 들어왔지요. 그녀의 뒤로는 로펌의 수행원 2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뒤따랐어요. 미령은 전시된 그림들을 경멸하듯 훑어보더니
유리가 서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어머, 여기가 그 잘난 장사꾼 집안 딸내미가 놀이터 삼아 운영한다는 곳인가 보네. 겉만 번지르르 하지 공기부터가 천박해서 숨을 쉴 수가 없구나. 미령의 목소리는 전시장에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어요. 당황한 갤러리 직원들이 달려왔지만 미령은 그들을 손부채로 밀쳐내며 유리의 코앞까지 다가가 섰지요. 유리는 떨리는 손을 뒤로 숨기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여긴 제 일터입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밖에서 말씀하시죠. 일터? 내가 하는 짓이 일이라고 생각하니? 우리 태민이 앞길이나 가로막고 감히 우리 가문의 먹칠을 한 주제에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라내라 역시 뒤가 구린 법이지. 유학 시절에 몸 굴리고 다녔다는 소문 사실 아니니? 그건 다 조작된 뉴스라는 거 아시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유리가 울먹이며 소리치자 미령의 눈빛이 순식간에 표독스럽게 변했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높이 들어 유리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짝! 날카로운 타격음과 함께 유리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어요. 유리는 바닥으로 쓰러지듯 주저앉았고 갤러리 직원들의 비명이 터져나왔지요. 미령은 부어오른 유리의 뺨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비틀어 올렸습니다. 어디서 눈을 부라려? 주제도 모르는 게. 너 같은 건 우리 태민이 발끝에도 못 미치는 장식품일 뿐이었어. 지분이나 좀 챙기려 했더니 감히 우리를 협박해? 내 애미가 시키더냐? 바로 그때였어요. 갤러리 입구에서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승희가 번개처럼 전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 실장으로부터 상황을 전해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그녀의 눈동자에는 타오르는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지요. 승희는 직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유리를 다시 때리려 손을 치켜든 미령에게 달려갔어요. 승희는 허공에 머물던 미령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아 그대로 꺾어 눌렀습니다. 아, 이거 놓지 못해. 한승희, 내가 미쳤구나. 미령이 비명을 질렀지만 승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녀의 팔을 더 강하게 비틀어 제압했어요. 승희는 쓰러진 유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미령의 얼굴을 코앞에서 쏘아보았지요. 승희의 숨결에서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여사님, 제가 경고했을 텐데요. 내 딸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 무식한 여자가 감히 내 팔을 꺾어? 태민아, 여기 좀 봐라. 미령이 발버둥 쳤으나 승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령을 벽으로 밀어붙인 뒤 그녀의 귀에 대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박미령 씨, 똑똑히 들어. 내 아들이 저지른 그 비열한 범죄와 가식은 곧 내 가문이 몰락으로 돌아갈 거다. 감히 누구를 건드린 건지 내 놈들의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내 딸의 얼굴에 손을 댄 이 손목, 다시는 보석 따위 끼지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 승희는 힘을 주어 미령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미령은 중심을 잃고 갤러리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그녀가 걸치고 있던 모피 코트가 먼지투성이가 되고 화려한 가발이 비뚤어진 모습은 마치 몰락해가는 강인 로펌의 예고편 같았어요. 승희는 차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고 실장은 준비해온 두툼한 서류 뭉치를 미령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수백 장의 종이가 미령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그것은 미령이 지난 수년간 로펌 강인의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자선재단이라는 명목으로 공금을 횡령의 명품을 사들인 상세 내역서였지요. 이게 뭔지 알겠나? 그동안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하며 걸쳤던 그 보석들과
명품들, 다 누구의 눈물로 산 건지 여기에 낱낱이 적혀 있네. 횡령 규모만 해도 당신 인생을 감옥 창살 뒤에 가두기에 충분한 액수지. 미령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숫자가 적힌 영수증과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결제 서류들을 보는 순간 그녀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건 우리 로펌 내부 기밀인데. 기밀? 법을 어긴 자에게 기밀이 어디 있나? 자네 아들이 남을 협박하며 즐거워할 때 그 뒷마당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몰랐나 보군. 자, 이제 이 서류들이 어디로 갈 것 같나? 승희는 미령의 앞에 쪼그려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미령은 조금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겁에 질린 짐승처럼 승희의 시선을 피했지요. 승희는 미령의 옷깃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척하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은 당신이 다니던 VIP 룸보다 좁고 냄새가 고약할 거야. 가서 그동안 배운 예법이나 마음껏 뽐내보시던지. 승희는 유리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유리는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쥔 채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승희는 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서류만 바라보는 미령을 차갑게 외면했지요. 가자, 유리야. 여긴 악취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머물 곳이 못 되는구나. 승희는 유리를 데리고 갤러리를 나섰습니다. 전시장을 가로지르는 그녀의 발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묵직하고 단호했어요. 미령은 뒤늦게 정신을 차린 듯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지만 그 소리는 텅 빈 갤러리의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지요. 한승희, 너 가만 안 둬. 우리 은상 씨가 알면 너희 모녀는 끝이야. 미령의 마지막 발악을 뒤로 한 채 승희는 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심의 불빛들이 승희의 눈동자에 맺혔습니다. 그녀는 유리의 상처난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지요. 배신당한 딸의 고통은 이제 어머니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로펌 강인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어요. 갤러리 복도에는 여전히 미령이 흘린 눈물과 서류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광경을 보며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지요. 법조계의 안주인이라 자부하며 기세등등했던 한 여자의 몰락은 그렇게 비참하고도 초라했어요. 승희가 던진 진실의 조각들은 이제 강인 로펌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승희는 차 실장에게 나직이 명령했지요. 방송국 사회부장에게 전화하세요. 박미령 여사의 횡령 관련 단독 보도 1시간 내로 내보내라고. 그리고 강은상이 그 별장으로 움직였는지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그녀의 명령은 정교하고도 무거웠어요. 승희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손등에 남은 미령의 차가운 피부 감촉이 소름 끼쳤지만 그녀는 그 불쾌함을 동력 삼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지요. 적들이 제 발로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드는 꼴을 지켜보는 것은 사냥꾼의 즐거움 중 하나였으니까요. 비가 그친 도심은 차갑게 식어 있었으나 호텔 로열의 집무실만은 인공적인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승희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창밖을 응시했지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으나 승희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빛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세무조사와 언론의 파상 공세로 인해 승희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꼿꼿하던 어깨도 오늘따라 유독 가냘퍼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주식 양도 계약서 한 뭉치가 놓여 있었지요. 침묵을 깬 것은
차 실장의 나직한 보고였습니다. 회장님, 강은상 대표와 강태민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대표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준비한 대로 진행하게. 문을 열어주게나. 승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으나 그 안에는 부러지지 않는 강단이 서려 있었어요. 잠시 후 승리자의 미소를 머금은 은상과 태민이 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은상은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안경을 고쳤었고 태민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느긋하게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승희의 초췌한 몰골을 보며 내심 쾌재를 불렀어요. 한 회장님, 이제야 제 말을 이해하신 모양이군요. 사람의 진심이니 뭐니 하는 건 결국 거대한 자본 앞에서 흩어지는 연기일 뿐이라는 거리요. 진작 이렇게 나오셨으면 유리의 체면도 이 정도로 구겨지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태민의 비아냥의 승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지요. 제가 졌습니다. 딸아이의 명예가 시궁창에 구르는 걸 지켜보느니 제 분신 같은 이 호텔을 내놓는 게 낫겠더군요. 여기 호텔 로열 지분 49%를 양도한다는 계약서입니다. 강 대표님이 약속하신 500억 원이 이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모든 소송과 조작된 지라시를 멈춰주세요. 은상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 계약이 자신의 로펌이 가진 비자금을 세탁하고 동시에 거대 호텔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마지막 관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오늘 밤 바로 처리하지요. 다만 계약에 무게가 있으니 장소는 좀 더 특별한 곳이 좋겠군요. 우리 사이의 모든 오해가 시작되었던 그곳 말입니다. 승희가 제안한 장소는 호텔 12층 전용 엘리베이터 앞 로비였습니다. 태민은 승희를 마지막까지 조롱할 기회라 생각하며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승희는 이 계약 자리가 사실은 자신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차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지요. 약속된 시각, 세 사람은 12층의 차가운 대리석 로비에 모였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의 금속 문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태민은 노트북을 열어 해외 가상 계좌를 연결했지요. 500억 원이라는 거액이 이체되기 직전 공간에는 숨막히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자, 도장 찍으시죠. 이제부터 우리는 한 배를 탄 동업자 아닙니까? 태민이 인감을 서류 위에 올리려던 찰나였어요. 띵 하는 맑은 기계음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은 호텔 직원이 아니었지요. 검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인이 창백한 안색으로 나타났어요. 그녀는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을 응시하듯 천천히 걸어 나와 승희의 등 뒤에 섰습니다. 태민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어요. 도장을 쥐고 있던 그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지요. 네가 왜 여길? 내가 분명히 별장에서 쉬고 있으라고 했을 텐데. 태민의 외침에 여인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쉬라고요? 파혼당하고 로펌 이미지 챙겨야 한다며 임신한 나를 비정한 말로 내쫓았던 게 누구였죠? 별장에 가둔 건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었잖아요. 우리 아이까지 지우라고 협박하면서 말이에요. 여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상견례 날 엘리베이터에서 태민과 은밀히 속삭이던 그 비서였습니다. 태민은 파혼 직후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녀를 비정하게 버렸고 그 배신감이 여인을 승희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변하게 했던 것이지요. 승희는 여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은상을 바라보았어요. 강 대표님, 내 귀한 손님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십시오. 이분이 오늘 이 계약의 진짜 증인이니까요.
자네 아들이 법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건 이 여인의 눈물이 아니라 그녀가 쥐고 있던 로펌의 비밀이었나 보더군. 여인은 태민의 노트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강 변호사님, 당신이 지금 이체하려는 그 돈, 정계 청탁을 위해 모아둔 비자금이라는 거 내가 이미 검찰에 다 얘기했어요. 이 버튼 누르는 순간 당신들은 자금 세탁 혐의까지 추가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버린 그 순간부터 이 장부들 역시 당신들을 떠나 있었거든요. 태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어요. 그는 급히 전송 버튼을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로비 곳곳에 매복해 있던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그들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태민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정막을 깼어요. 강은상 대표, 강태민 변호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은상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평생을 법망 뒤에 숨어 남의 약점을 잡아 성을 쌓아왔던 은상은 정작 자신의 자식이 남긴 흔적에 의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지요. 한승희, 당신이 처음부터 노린 게 이거였나? 지분을 준다는 건 순전한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라니요. 저는 지분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들이 법의 심판대에 먼저 올라가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을 뿐입니다. 강 대표님, 당신들의 그 오만함이 이제 자네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겁니다. 승희는 차가운 시선으로 수갑을 차는 태민을 내려다보았어요. 태민은 바닥에 주저앉아 여인을 향해 광기 어린 저주를 퍼부었으나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고 승희의 손을 꽉 잡았지요. 차 실장, 저분을 안전한 보호실로 모시게. 그리고 강인이 그동안 우리 호텔을 아지트 삼아버렸던 모든 불법 기록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검찰에 넘기게나. 경찰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두 남자의 뒷모습이 화려한 금색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유독 초라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찢어진 가짜 계약서 조각들만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승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식어버린 찻잔을 천천히 정리했지요. 유리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유리의 눈은 붉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유리는 승희의 곁으로 다가와 그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승희는 딸을 향해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유리야. 더러운 오물들은 다 치웠으니 이제 냄새날 일 없을 거야. 내 눈에서 뽑아낸 눈물, 저들이 평생 고통 속에서 갖게 될 거다. 유리는 승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승희는 딸의 떨리는 손을 감싸 안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승희는 자신의 손등에 남은 타인의 배신을 털어내며 다시금 허리를 꼿꼿이 폈어요. 차 실장, 수고했네. 이제 남은 절차들도 빈틈없이 마무리하게. 저들이 다시는 법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승희는 유리의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는 마치 한 시대의 어두운 역사가 종결됨을 알리는 육중한 소리처럼 들렸어요. 승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단호한 얼굴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요. 승희는 마지막으로 차 실장에게 나직이 지시했지요. 내일 아침 일찍 모든 임원진을 소집하세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니까요. 그녀의 명령은 서늘한 새벽바람을 타고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비겁한 자들의 보복은 매서웠으나 진실을 품은 어머니의 결단은 그보다 훨씬 정교하고 치명적이었어요. 승희는 유리의 손목에 걸린 진주 팔찌를 다시 한번 단단히 채워주었지요.
그것은 곧 찾아올 진정한 평화에 대한 어머니의 약속이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호텔 로열의 조명은 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도심의 어둠을 밀어내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승희는 유리를 부축하며 천천히 로비로 내려갔지요.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사이를 지나며 승희는 비로소 가슴속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오전 8시를 알리는 도심의 시계탑 소리가 공기를 무겁게 가르던 무렵이었어요. 평소 정계의 거물들과 재벌들이 은밀하게 드나들던 로펌 강인의 화려한 유리 빌딩 앞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요.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건물 정문을 가로막으며 멈춰 섰고 수십 명의 수사관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선두에는 승희가 며칠 전 새벽에 전화를 걸어 모든 증거를 넘겼던 조영준 검사장이 서 있었어요. 수사관들이 로펌 내부로 진입하자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변호사들이 서류를 파쇄기에 밀어넣으려 분주히 움직였지만 이미 서버는 조 검사장이 대동한 디지털 포렌식 팀에 의해 장악된 상태였지요. 12층 라운지에서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다 현장 확인을 위해 끌려온 태민은 수갑을 찬 채 수사관들 앞에서 악을 썼어요. 이거 당장 풀어요. 조 검사장,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야. 긴급 체포 요건도 안 맞는 이런 무리한 수사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내가 법전에 적힌 조항 하나하나 다 들이밀어서 당신 옷 벗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 태민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법전 하나를 발로 걷어차며 마지막까지 오만함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조 검사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승희가 제출한 태블릿의 분석 결과 보고서를 태민의 코앞에 들이밀었지요. 강 변호사, 자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법대로 해줄게. 여기 자네 비서가 제보한 녹취록이랑 별장 비밀 금고에서 나온 이중장부 그리고 피해자들을 협박했던 음성 파일들이 있네. 특히 임신한 비서를 실종으로 위장해 해치려 했던 교사 정황은 자네가 어떤 법 조항을 가져와도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태민은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입술을 파르르 떨며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휘둘러온 법의 칼날이 이제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지요.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강인이 그동안 정재계 인사들에게 건넸던 뇌물 리스트와 조작된 판결문들이 하나씩 세상 밖으로 드러났어요. 은상 또한 로펌의 대표로서 이 모든 범죄를 지시하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낱낱이 밝혀졌지요. 검찰은 지체 없이 그들을 기소했고 대한민국을 뒤흔든 로펌 강인의 비리 사건은 첫 재판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 뒤 법원 대법정의 분위기는 삼엄했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은상과 태민은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방청석 맨 앞줄에는 승희와 유리가 나란히 앉아 이들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승희는 유리의 손을 꽉 잡으며 이 지루하고도 잔인한 싸움의 끝을 예감했어요. 피고인 강은상과 강태민은 법률 전문가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사법 질서를 유린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조 검사장의 구형이 끝나자 태민은 발언 기회를 얻어 마지막 변론을 시작했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안색을 한 그는 여전히 비겁한 궤변을 늘어놨지요. 저는 그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사회 정의라는 모호한 잣대로 법조인의 직업 윤리를 심판하지 말아주십시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내내 피고인들의 행태를 꾸짖었어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법을 소수 권력자의 방패로 전락시켰습니다.
특히 강태민은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연인을 해치려 하는 등 인륜을 저버린 죄까지 더해져 엄벌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 강태민 징역 20년, 강은상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법정안은 비명과 통곡으로 가득 찼어요. 방청석 구석에 앉아있던 미령은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으나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경멸의 시선뿐이었지요. 은상은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법 위에서 군림하려 했던 오만한 꿈이 비참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적막한 법정을 울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호송차로 향하는 복도에서 승희는 태민과 마주쳤습니다. 수갑을 찬 채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던 태민은 승희를 보자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려 했지요.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유리한테 제가 정말 사랑했다고 전해주세요. 제발 고소 취하 좀. 태민의 비굴한 구걸에 승희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물을 보는 듯한 깊은 경멸만이 서려 있었지요. 승희는 태민의 발치에 떨어진 낡은 서류 뭉치를 구두 끝으로 가볍게 밀어내며 입을 열었어요. 강태민 씨, 잘 보게나. 자네가 그동안 사람들을 짓밟으며 휘둘렀던 그 법전이 자네를 어떻게 심판했는지. 법은 지키는 사람을 위한 방패지. 너 같은 악마의 칼이 아니야. 자네 가문의 천박한 연극은 오늘로 영원히 끝났네. 승희의 말이 끝나자마자 교도관들이 태민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뒤따라 나오던 은상 역시 아들의 비참한 몰락을 지켜보며 호송차에 실렸지요. 심판은 법정 밖에서도 이어졌어요. 판결에 따라 은상과 미령의 자택에는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보전하기 위해 평창동 저택의 고가구와 미술품 위로 붉은색 압류 딱지가 사정없이 붙기 시작했지요. 미령은 모피 코트를 움켜쥔 채 맨발로 정원까지 쫓겨났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다 우리 태민이가 사준 거야. 손 떼, 이 무식한 놈들아. 미령이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으나 집행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했던 그녀의 손가락에는 이제 먼지와 때자국만이 남았어요. 그토록 무시하던 장사꾼들의 시장 바닥보다 더 비참한 길바닥으로 내몰린 셈이었지요. 승희는 텅 빈 로펌 강인의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이 떠난 자리는 황량했고 벽면을 가득 채웠던 화려한 명패들은 바닥을 뒹굴고 있었어요. 승희는 차 실장에게 나지기 지시했지요. 이곳에서 압수한 장부들을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 절차를 서두르세요. 우리가 뺏어온 게 아니라 저들이 훔쳐간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진정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미 법무팀에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앞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지요. 정당한 법의 심판은 그렇게 끝이 났고 무너진 정의의 폐허 위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호텔 로열의 정원에는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은 꽃잎들이 아침 햇살을 바다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도심을 핥히던 장대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세찬 바람에 꺾였던 나뭇가지들도 어느새 생명의 기운을 머금고 꼿꼿하게 허리를 폈지요. 승희는 단정한 실크 블라우스 차림으로 테라스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맑은 공기가 지난 수개월간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응어리들을 씻어내주는 듯 했어요. 그녀의 시선은 정원 한편에 위치한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얼마 전 폐악의 전장이 되었던 공간이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화사한 조명들이 창밖으로 새어 나오고 있었지요. 승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전시장 안에서는 유리가 큐레이터들과 함께 새로운 기획 전시의 작품 배치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충격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딸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지요. 이 작품은 조명을 조금 더 부드럽게 조절해 주세요. 상처 입은 마음이 서서히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유리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맑았어요. 그녀의 뺨에 남아있던 붉은 자국은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에는 시련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지요. 승희는 딸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유리는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이번 전시 주제를 빛의 회복으로 정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참으로 좋구나. 어둠을 겪어본 사람만이 빛의 소중함을 아는 법이지. 우리 유리가 이제 어른이 다 되었네. 승희는 딸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차가웠던 딸의 손에는 이제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었어요. 유리는 엄마의 손등 위에 남은 거친 흔적들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속삭였지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아직도 그 깜깜한 구덩이 속에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 인생을 다 망쳐놓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니더라고요. 제 인생의 주인은 처음부터 저였으니까요. 맞다, 유리야. 타인이 내 인생에 오물을 던질 수는 있어도 그 오물 속에 너를 가둘 수는 없단다. 내가 고개를 들고 걸어 나오기만 하면 세상은 다시 내 편이 되어주는 법이야. 두 여자는 갤러리를 나와 호텔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옥상 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으로 펼쳐진 호텔 로열의 웅장한 대리석 건물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로펌 강인의 간판이 내려간 자리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지라시로 얼룩졌던 기업의 신뢰는 승희의 전공법적인 대처로 인해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져 있었지요. 승희는 난간을 붙잡고 도심의 지평선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일군 이 거대한 성벽이 단순히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약속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법전 뒤에 숨어 남을 해치려던 자들은 이제 차가운 담장 안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지요. 유리야, 엄마가 이번 일을 겪으며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승희의 부름에 유리가 귀를 기울였어요. 승희는 딸의 맑은 눈망울을 똑바로 마주하며 평생의 풍파를 겪으며 갈고 닦은 인생의 진리를 꺼내 놓았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고쳐 쓸 수 없지만 내 삶을 어지럽히는 쓰레기는 언제든 치울 수 있는 법이란다. 오물이 묻었다고 그 옷을 평생 입고 살 필요는 없어.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다시 새 옷을 입으면 그만인 거야. 유리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한마디는 비단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리가 마주할 수많은 삶의 선택지 앞에서 가장 든든한 요정표가 될 것이었습니다. 유리는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대었지요. 어머니, 이제 저도 어머니처럼 강해질게요. 누군가의 사냥감이 아니라 제 삶을 당당히 이끄는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 이미 너는 충분히 강하단다. 이 엄마는 그저 내 뒤에서 조금 더 넓은 그늘을 만들어줄 뿐이지. 정원 위로 까치들이 날아와 희망찬 소리를 내며 아침을 깨웠습니다. 승희는 자신의 손목에 걸린 시계를 보았어요. 이제 다시 그룹의 임원진들과 회의를 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던 상인들의 보상 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승희는 차 실장에게 나직이 지시했어요. 이번 호텔 창립 기념일에 소외된 이웃들을 초대하세요. 화려한 인사들보다는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군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차 실장은 승희와 유리의 평온한 뒷모습을 보며 짧은 목례를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호텔의 로비는 활기를 되찾았고 직원들의 얼굴에도 다시금 자부심 섞인 미소가 번졌어요. 진실이 승리한 자리에는 이토록 맑은 향기가 감도는 것이었지요. 유리는 자신의 아트센터로 돌아가기 전 엄마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로요. 나도 사랑한다, 내 딸아. 딸을 보내고 홀로 남은 정원에서 승희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지난 시간들의 긴박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그 충격적인 목격부터 식탁을 엎어버리던 분노, 그리고 법정에서의 그 장엄한 심판까지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후회가 없음을 느꼈지요. 가족을 지켜낸 승리는 그 어떤 수조원의 계약보다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어요. 어느덧 태양은 하늘 높이 솟아온 세상을 공평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승희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당당하게 로비로 향했지요.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묵직하게 울릴 때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온 건물에 선포하는 듯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안개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도 비릿한 음모의 악취도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어머니와 딸이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아침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승희는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은 채 다가올 모든 내일을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